안녕하십니까. 45페이지 96번 한번 봅시다. 이제 부동산 신탁. 그럼 부동산 신탁은, 뭐예요? 신탁 계약 체결 당시에 부동산을 신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을 신탁합니다. 그럼 이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신탁 중에서도 담보 신탁이 있고, 개발 신탁 뭐 여러 가지 쪽이 있죠. 그죠? 자, 담보 신탁은 뭐냐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는데 그게 따지고 본다면 결국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받을 그런 목적으로 신탁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 이게 담보신탁이에요. 그래서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신탁해서 신탁한 후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받아서 수익권 증서를 받아서 이걸 담보로 제시를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받아서 이걸 담보로 제시하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담보신탁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투입하여 신탁재산인 토지 등을 개발한 후에 이를 분양 또는 임대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신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신탁이라고도 합니다. 토지개발신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개발을 위해서 그 토지를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신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신탁의 경우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자금도 신탁회사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분양해서 그로부터 나온 수익을 수익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분양을 안 하고 임대를 해서 그걸로부터 나온 수익을 이제 수익자에게 되돌려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개발신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신탁은 분양행위 있고 임대행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관리행 개발신탁은 신탁에서 위험 부담이 증대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위탁자 도산 시에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죠. 자, 밑에 해설을 한번 봅시다. 관리행 개발신탁은 신탁회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지만 자금 조달과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그러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행 개발신탁이니까 관리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신탁회사는 어디까지나 관리 수준만 하는 겁니다. 토지개발 신탁과 같이 신탁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또 자기 책임하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고, 관리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탁회사는 관리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 사업의 진행을 관리 차원에서만 해내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위탁자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할 개발 신탁의 경우는 신탁회사의 위험 부담이 아주 줄어들겠죠. 그죠? 신탁회사는 큰 위험 부담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위탁자가 도산했다라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관리 자체는 신탁회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에 관리행 개발 신탁은 신탁회사의 위험 부담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위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위탁자가 도산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 진행 자체는 신탁회사에서 계속 연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에 분양관리 신탁은 상가 등 건축물을 선분양할 때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대리 업무를 결합한 상품이다 이러는데, 분양관리 신탁은 건축물을 미리 개발하기 전에 미리 선분양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분양할 때 결국 사업부지를 맡기고 그걸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다음 97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방법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방법에 모집식이 있고 매출식이 있고요. 모집식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죠. 자금을 모은 후 펀드 설정일에 모집된 자금 규모에 따라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식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미리 모아서 펀드 설립할 때 정권 신고를 하고 정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될 때 정권을 교부해주는 이런 행태입니다. 매출식은요. 매출식은 펀드를 이미 설립하고 나서 수익 정권이나 또는 주권 같은 집합투자 정권을 발행해가지고 이를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회사가 자금을 납입해서 집합투자 정권을 발행을 하고 이걸 다시 판매회사에 줘가지고 판매회사가 이것을 매각하는 이런 방법이 매출식입니다. 자, 매출식의 경우는 이와 같이 판매회사의 자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 4번에 모집식은 미매각 수익 정권의 매각 부진에 따른 금리 변동 리스크를 판매회사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모집식의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해서 정권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출식의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자금을 납입해가지고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해서 판매회사가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걸 매각하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입장에서 미매각된 수익증권이 있으면 판매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들어간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건 판매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판매회사의 부담이 아주 커지는 것. 이건 바로 모집식이 아니고 매출식입니다. 그죠? 매출식이다. 그럼 매출식의 경우는 판매회사의 부담이 아주 커질 수가 있다. 자, 그래 9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98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가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칠판에 미리 정리를 좀 해놔 봤는데, 자, 판매 가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을 정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가 매수하겠다라고 매수 신청을 하죠.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매수 신청을 하면은 그게 해당되는 금전을 받아서 이 금전은 투자자의 예탁금 계좌에 미리 예탁이 됩니다. 예탁금 계좌에 예탁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을 하고 그 다음 영업일에 집합투자증권의 거래 계좌로 입금을 시켜서 매수를 합니다. 예탁금 계좌에서 이제 거래 계좌로 옮깁니다. 거래 계좌로 옮겨서 매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금전 등을 납입한 날, 납입한 날은 예탁금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금전을 납입한 날이 예탁금 계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영업일에 거래 계좌로 들어가서 이때 매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매수 처리가 되죠. 그래서 판매 가격은 이때 거래 계좌로 들어가서 매수 처리가 되는 요때의 기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래서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다. 원칙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금전 등의 납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그럼 제3영업일이다 그러면 T가 당일이고요. T 플러스 1일이면 2영업일이고 T 플러스 3일이 제3영업일이죠. T 플러스 2가 제3영업일이죠.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이건 어떤 경우냐?
주식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는, 주식이 50% 이상인 펀드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가 3시 이후에 이루어지면, 3시 이후에 이루어지면 포함해서 1, 2, 3,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해서 매수한다. 그 다음에 50% 이상의 펀드가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닌 나머지의 경우는 5시 이후에 매수 청구를 한 경우는 제3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가를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레이트 트레이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트레이딩 교환한단 말이야. 레이트 뒤에 교환하는 거. 그러면 레이트 트레이딩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증권 시장이 종료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폐장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종료됐다. 종료된 뒤에,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라 봅시다. 주식 시장이 종료된 뒤에 그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나타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또는 환매함으로 인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레이트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트 트레이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요 시간 이후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3시 이후에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의 기준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의 기준가를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T 플러스 2일, 다시 말하면 제3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주식 50% 이상의 펀드의 경우는 3시 이후. 그 위에는 5시 이후다. 이런 얘기죠. 그죠? 5시 이후에 매수 청구할 경우는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하나를 알아보겠는데. 자, 첫째 예외는 매수 청구한 당일. 매수 청구한 당일의 기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매수 청구한 당일의 기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첫째로 최초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다. 그러니까 펀드가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는 바로 그 설립된 그날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한다. 판매 가격으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도 또는 환매한 금액을 그 결제일에 MMF를 매수하겠다라고 미리 약정한 경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을 지금 매도합니다. 팝니다. 또는 환매합니다. 팝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제 대금이 들어오겠죠? 결제 대금이 들어오면 그 결제 대금이 들어온 날에 바로 이걸 가지고 MMF를 사겠다. 바로 사겠다. 그러면 MMF를 바로 매수하겠다라고 판매사와 미리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일의 기준가를 그대로 판매 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투자자가 자기의 월급이 매월 들어오겠죠. 이 급여를 정기적으로 이제 받을 겁니다. 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를 가지고 그날 급여 들어오면 급여일에 바로 MMF를 매수하겠다라고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일 당일의 기준 가격으로 판매 가격을 책정한다. 자, 그래서 최초 설정 경우라든지 MMF 매수와 관련해서 그런 예외가 인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시 이전이든 3시 이후든 5시 이전이든 5시 이후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는 해외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가격을 T+2인 제3영업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해외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해외 주식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증권시장이 종료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경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식 가격의 변동을 이미 알면서 투자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재간접형 펀드라고 하는 것은 펀드 오브 펀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 다른 펀드 회사의 증권을 집중적으로, 그 증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펀드의 판매 가격은 역시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 하나는, 자, 투자자가 펀드는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펀드 증권을 발행하는 판매회사만 바꾸고 싶다. 판매회사만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그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위해서 판매회사에서 매수한 증권을 환매하고 새로운 판매회사를 통해서 다시 매수하겠다. 환매하고 새로운 판매회사를 통해서 다시 매수하겠다. 이럴 경우에 기준 가격은, 판매 가격은 언제 기준 가격으로 하냐면 그 판매회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기준 가격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판매회사가 변경된다. 그럼 판매회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그날의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98번 한번 봅시다. 46페이지 98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미래가격 방식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이 미래가격 방식이라는 게 이겁니다. 금전 등을 납입한 날 다음 영업일의 기준 가격으로 한다. 이 말은 그 다음 영업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미래죠. 그래서 미래 가격으로 적용한다. 이걸 미래 가격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펀드를 최초로 설립할 때는 최초 설정 설립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이건 바로 이거죠. 최초로 설정할 때는 바로 그 펀드의 설정일의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간접형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형 펀드는 여기죠.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에는 제2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2영업일이 아니고 제3영업일이죠. 제3영업일. 일단 제3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투자자가 펀드를 변경하지 않고 판매회사만을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에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99번 한번 봅시다. 판매회사가 MMF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매 가격은 이러네. 자, MMF, 여기 MMF 나왔지. MMF를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가 MMF를 매수하는 경우. 자, 첫째,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을, 투자자가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들어오지? 또 환매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수취한 결제대금으로서 바로 그 결제일에 MMF를 매수하겠다 라고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된 경우에는
이때 MMF의 가격은, 판매 가격은 뭘로 칠 거냐? 바로 그 당일의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금전으로 그 수치일에 MMF를 매수하기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 미리 약정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이다. 이 말은, 자, 금전 등의 납입하는 날, 이 날이 바로 매수 청구하는 날이다. 이 말이야. 그럼 매수가 청구가 되지만, 그걸 예탁금 계좌에 이어놨다가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영업일의 적용 기준가를 적용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게 3시 이후가 되면 하루도 더 뒤고, 다시 이후가 되면 하루도 더 뒤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바로 이날의 기준 가격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판매 가격으로 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100번 문제. A와 B에 옳은 것은 있는데, A란 증권시장 종료 후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수 또는 환매함으로써 다른 수익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걸 뭐라고 그랬지? 레이트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레이트 트레이딩. 자, 그럼 판매에서는 이런 레이트 트레이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 시점을 지나서 금전 등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지나서 금전 등을 납입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 시점이란 말이 규약정에서 정한 기준 시점입니다. 규약에서 정한 기준 시점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주식 50% 이상의 펀드의 경우는 3시가 기준 시점이고요. 그 외의 나머지는 5시가 기준 시점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을 지나서 금전 등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기산하여 하나, 둘, 셋, 제3영업일.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판매한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47페이지에 2번 레이트 트레이딩 제3영업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2번이 정답이다. 됐죠? 자, 이제 10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01번 문제는 주식 70%의 펀드에 오후 2시 30분에 매수 청구한 경우에 매수일은 이랬는데, 이 매수일이란 말이 바로 적용 기준 가격 매수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으로 기준 가격을 삼는 매수일은 언제냐, 이렇게 보는 거지. 실제로 매수 처리하는 날이 언제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주식 70%라고 그래. 주식 70% 50% 이상 펀드 여기에 해당되죠. 2시 20분이래. 3시 이전이네요. 3시 이전이니까 바로 T 플러스 1일이네. 그지? T 플러스 1일. 그럼 제2영업일. 2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102번. 주식 70%인 펀드. 주식 70%니까 요거네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대. 오후 3시 30분. 3시 넘었네. 3시 넘었으면 요때의 기준가. 제3영업일. 제3영업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자, 103번. 주식 30%인 펀드. 주식 30%니까 어디야? 30%니까 50% 이상이 아니지. 그 외 기타지. 여기지. 그러면 30%인 펀드에 오후 4시에, 4시면 5시 이전이죠. 5시 이전이면 요때네, 요때. 요때니까 제2영업일. 2번이 정답이다. 104번에 주식 30%인 펀드. 주식 30이니까 여기 아니 여기네. 오후 6시. 5시 이후네. 5시 이후네, 요거. 요거니까 제3영업일. 제3영업일.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문제. 채권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 50% 이상 이거 아니다 말이야. 이거 아닌 거야. 채권형 펀드인데 오후 4시에 매수 청구했다. 오후 4시면은 5시 이전이네. 5시 이전이니까 T 플러스 1. 제2영업일. 그렇죠? 다음에 채권형 펀드에 오후 6시. 채권형 펀드에 오후 6시니까 요때. 제3영업일. 제3영업일. 자, 그 다음에 MMF. MMF도 여기죠? MMF.
MMF 오후 4시래. 오후 4시면 다시 이전이죠. 여기. 제2영업일. 그죠? 다음 108번. MMF의 오후 6시네. MMF의 오후 6시는 다시 이후네. 여기. 제3영업일. 제3영업일. 그래서 108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맞고 한두 문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 집합투자기구, 다시 말하면 펀드가 있고요. 판매회사가 있고, 판매회사는 매매업자라는 중개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겠죠. 이 판매회사가 펀드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이 판매 보수입니다. 그 다음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것이 판매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자,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 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보수 이거는 이 펀드 재산의 연평균 재산의 연 1%를 초과할 수 없다. 근데 판매 수수료는 이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다라고 하니까 납입 금액이 되겠죠? 납입 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09번 한번 봅시다.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이러면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은 뭐다?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은 뭐다? 판매 수수료다. 맞죠?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2%를 한도로 한다. 납입금액 또는 환매해줬다. 마찬가지. 환매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2%를 한도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가로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은 바로 뭐다? 판매 보수다. 3번도 맞죠?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 재산의 연평균 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2%가 아니라 1%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그렇죠? 그리고 109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매 수수료 및 판매 보수의 한도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도는 어디까지나 전부 다 공모펀드의 경우만 적용합니다. 공모펀드의 경우만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모펀드의 경우만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0번 한번 봅시다. 다음의 조건에서 판매 수수료는 얼마냐 이랬네요. 만원 미만은 버린다. 자, 투자자가 납입금액 판매 수수료 하니까 이제 공모펀드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 이겁니다. 이거. 투자자가 납입금액과 선치 판매 수수료를 포함하여 2천만 원을 입금했다. 판매 수수료는 2%를 지급한다. 자, A의 경우 한번 봅시다. 이 말은 납입금액의 2%, 그러면 납입금액을 예를 들어 X라고 해봅시다. 납입금액을 X라고 하면 X 플러스 이 X의 2%니까 0.02X가 되지. 그렇지. 이것이 얼마라고 그랬어? 이걸 포함해서
선취 판매수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랬죠. 그러면 이제 X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X를 구하면 이거는 X로 묶어내면 1 플러스 0.02 이꼬르 2천만 원. 고로 X는 이꼬르 2천만 원 나누기 1.02가 되네. 자, 2천만 원 나누기 1.02 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 두들면 2천만 나누기 1.0인데 2개 빼고 2개. 자, 그러면 요게 1 하면 102, 8하고 9, 0, 8 하면 8이 16, 8, 그러면 4하고 7에서 6. 0 하면은 대충 6이 되나요? 6을 하면은 2, 6에 12, 6 이렇게 되겠죠. 8하고 3하고 0 이렇게 되면 대충 3 하면은 4는 안 들고 3 요디 이렇다. 그러면 이 많은 2만 원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1번 A번은 투자자가 납입 금액과 선취 수수료를 포함하여 있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X가 대충 1863만 원 요쯤 되겠죠. 그죠? 1863만 원. 이게 X예요, X. X가 뭐야? X가 납입 금액이지.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야? 수수료는 요것에 1863에 0.0이다 이 말이지. 그지? 요것에 0.0이다. 그러면 하나, 2개 하고 2 되면은 대충 2, 6, 12, 2, 8, 16, 17, 3. 자, 이게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탁탁 뚫으면 좋은데. 그죠? 자, 계산기 가지고 뚫으면 좋은데,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뭐냐 하면 납입 금액이란 말이야. 그러면 납입 금액이 얼마냐면 1.02분의 2000이죠. 여기 납입 금액이고, 여기 대 수수료는 얼마냐면 2%, 2%. 그럼 0.02를 다시 곱해주면 이게 수수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동그라미 2개 떼고, 2개 떼고, 이러면 여기에 2는 4천이 될 것이고, 102가 되죠. 이렇게 대충 하면 4천 나누기 102 하면 3 하면은 306이 되고, 4하고 9, 0하고 9가 되나요? 2, 9에 18하고 9 되고 39만, 대충 39만 원. 그 밑으로 나오는 거는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39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때 수수료는 39만 원이다. 됐죠? A의 경우. 자, 그러면 이제 B의 경우는 어떻게 돼? B의 경우는 납입 금액이 2천인데 별도로 선취 수수료 40만 원을 받았다. 판매 수수료 2%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2% 하니까 바로 40만 원이죠. 이거는 바로 판매 수수료가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납입 금액 속에 납입 금액과 선취 판매 수수료를 포함해서 받은 거냐, 따로 받은 거냐. 따로 받았으면 수수료는 그대로 계산되고, 포함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식을 작성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110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죠. 1번이 정답이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